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지 이틀째입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최초 결과를 오후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오염수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산업 현장을 찾아 반일 괴담 선동이 어민들의 피해를 키운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용산까지 행진하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 초등학생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학대를 주도한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학대에 가담한 친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를 구하자는 취지지만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치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이 느낌 뭐지? 맑아진 것 같은데?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세 가지가 다 되니까 마데카 프라임. 마데카라 달라요. 당신의 완벽한 시간을 위해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칩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곳, 카스카디아.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꿈꿔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면 되지. 생각한 대로 꿈을 꾸면 되지. 혼자라는 게 외로워질 때면 다 같이 모여 꿈을 꾸면 되지. 다 같이 치면 쉬어가면 되지. 포크밸리 먹으면 되지. 포크밸리 먹으면 되지. 우리 돼지 포크밸리 먹고 돼지 꿈꾸세요. 포크밸리.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눈에 나쁜 블루라이트. 스마트 기기만 잡으면 될까요? 네, 네오스 라이트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감소시키는 특허 기술. 프리미엄 라이트, 네오스 라이트. 물류 너머에서 물류의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그룹. 대한민국 변비개선 프로젝트. 식약처 허가. 변비개선 의료기기 온바디. 변비, 이제 온바디로 차. 간편하게 복부에 착용하세요. 5개 듀얼 에어셀이 대장운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압박. 강한 압력으로 복부 깊숙하게 자극을 전달.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개선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변비 개선 의료기기는 온바디.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세요.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가.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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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후보자 지명 약 한 달 만에 재선고 시한 다음 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된 이번 정부 인사가 추가됐습니다. 이동관 임명 이후 전국 또 다른 전국 이슈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추석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는 비상입니다. 방류 전 마지막 회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수산물 소비가 반짝 급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염수 방류 직후 국내 시장 움직임 경제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오늘도 일본 현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지 이틀째 주변 바다를 대상으로 삼중 수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자신하면서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방류 이틀째 일본 움직임 알려주시죠. 네, 도쿄전력이 1차로 방류할 오염수는 방류 첫날을 포함해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인데요. 일본 환경성이 오늘 오전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측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늘 환경성의 조사 내용은 27일 공표될 예정입니다. 환경성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50km 안에 있는 해역 11곳의 정보를 매주 공표합니다. 도쿄전력도 원전에서 반경 3km 떨어진 해상 10곳, 10km 떨어진 곳 4곳에서 각각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를 측정합니다. 3km 지점에서는 700베크럴 미만, 10km 떨어진 곳에서는 30베크럴 미만이 나와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오염수 방류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실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우리 정부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내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철회를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에 즉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논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外交ルートで先ほど中国側に対して即時撤廃を求める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海洋放出の影響について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専門家同士がしっかりと議論を行っていくよう中国政府に強く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업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마스노 관방장관은 소문 피해에 대비한 300억 엔의 기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경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문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고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IAEA가 독자적으로 방류될 오염수를 조사했는데 기준치를 밑돌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IAEA가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의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며 방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는 적지 않은데요. 어제 도쿄전력 앞에서 시위에 이어 오늘은 총리 관저에서 시민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어민들도 오염수 방류 정책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어민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政治家の人たちが理解をね得られたなと、どこで理解を得たんだか我々にはね漁民には分かんない。 일본 정부가 실제 방류 시작 뒤 투명성 있는 정보 공개와 검증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국내외 신뢰를 얻는 과정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애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와 외교 규제 당국 간 이중의 한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어제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오늘 우리 정부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여론전은 더욱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장을 방문해 야권이 괴담으로 어민 피해를 키우는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는데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니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밖에서 더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에 수협중앙회를 찾아 해양수산부로부터 오염수 관련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괴담 선동으로 어민 생계에 타격을 준다고 규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나쁜 과거를 재현해 당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덮으려 하는 물타기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당내 TF 소속 의원들은 부산에 있는 수산물 창고 등을 방문해 방사능 검사 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수산물 소비 독려에도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진행하면서 오염수 관련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어민과 수산업계를 지켜야 할 정부가 일본 대변인 신율보다 앞서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이러한 여론전 강화와 함께 민주당 원내에선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4법을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잼버리 파행 사태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던 여가위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죠? 네, 우선 잼버리 파행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었던 여가위 전체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증인을 둘러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은 참석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던 건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였는데 여당이 불참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합의된 일정인데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까지 불출석한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야당 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불참을 했습니다.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반면 회의를 거부한 여당에선 참고인 등 사전 합의에서 시간을 끈 건 민주당이라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증인 명단과 관련해서도 그간 행사를 준비했던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를 향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야당에선 현 정부 공격만을 위한 물귀신 명단을 들고 나왔다며 맞섰습니다. 그 밖에도 국방위에선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해색 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과정에 일방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반면 야당에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에서 해병대 사령관 등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봐주기를 위한 허위 은폐가 의심된다며 특검 추진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현안 질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파행된 데 대해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을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여가위 파행 이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잼버리 대회는 범국가적인 국제 행사라면서 잼버리 파행 책임의 모든 책임을 개최지인 전북으로만 몰아가면서 희생양 삼는 건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건강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선진화 3법에 기업이 NG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높이는 NGO 지원 장려법 등이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또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당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어제 보수 성향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의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들을 구하자는 건데요.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수거함에서 탯줄을 단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진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데 이어 보호출산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뒤 입양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아이가 원하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는 그 수조차 어림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이런 비극을 막고 필요할 경우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적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거고 그래야 이 아이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영역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분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사후 관찰이나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 같은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전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6번째 인사가 됐는데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예상대로 이튿날 바로 임명이 됐죠? 네, 대통령실은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임명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송부 시한인 어제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 제거했습니다. 1시간쯤 전인 오후 3시에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신임위원장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동관 신임위원장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급인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이 그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서 이상인 상임위원 단 1명만 남게 되면서 윤 대통령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효재 위원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고 민주당 몫인 김현 위원의 후임은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한 김성수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자리는 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은 이력으로 자격 시비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12명에 무소속 박완주 위원까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었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는 일방적인 임명이라며 후안무치 국민 무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2명이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며 절차적인 정당성도 지적했고요. 앞으로 이동관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다면서 능력과 자질 검증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등 언론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고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거듭 적극 엄호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에 방송 정책도 대치전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때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대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반복되면서 정치 실종, 전국 냉각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안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가 아니고 날아가는 새의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비판했는데요.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지면서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 민생, 물가가 각각 11%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포인트 떨어진 34%를 기록한 반면에 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간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조은재 기자가 알려준 대로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자 지명 약 한 달 만이자 재송부 시한 다음 날이죠. 임명 이후 상황은 어떨지 다른 정부 이슈들과 함께 묶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여야의 어떤 공방은 질의할 만큼 여러 대담을 샜기 때문에 오늘은 임명 이후 정국을 한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만 임명이 됐고 28일 취임식 그리고 국무회의 9일에 이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대통령 신임이 두터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동관 신임위원장이 단연간의 언론인 생활을 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금 방송 환경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제로 도과된 그 청문보고서 재송보 기한이 지나자마자 오늘 네.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내정되기 전에 대통령 대외협력보직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고문으로도 활약을 했고 이제 그런 전력이 말해주듯이 아마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 논란이 검찰의 국정원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계셨고 네. 그때 아마 그 이제 수사 내용을 아마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거의 인연으로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정치적으로 네. 윤 대통령도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까지 이른 거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시각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 환경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이 이동관 후보자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야당의 반대도 따르고 또 방송이나 언론계의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공식 임명됐기 때문에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전망된 부분입니다만은 방송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꽤 변할 거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취임식 직후에 좀 속전속결로 정책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 체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 5인 체제죠, 상임위원. 네. 근데 지금 방통위원은 한 분밖에 안 남아 있죠. 법조인 출신의 이상인 변호사만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야 추천을 통해서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방통위원을 채워서 정상적인 방통통신위원회를 꾸리는 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문회 전후해서 야당 측에서 이동관 당시 후보자를 상대로 뭐 방송 장악 의도다 이런 취지로 반대가 가장 심했습니다만 제가 네. 보기에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공영방송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안은 그 경영진들이 결정하지 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큰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정파적인 편파성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오염수 방류 관련 속보 한 가지만 짧게 전하고 박 전 의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인데 자,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켜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었고 오후쯤에 발표할 거다 했는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방류 직후 오염수 방류 이틀째 직후 주변 해역의 삼중 수소가 기준치 이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원전에서 반경 3km 떨어진 해상 10곳, 또 10km 떨어진 곳 4곳에서 각각 바닷물을 채취해서 삼중 수소를 측정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기준치 이하다라는 속보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3km 지점에선 700베크렐 미만이었고요. 10km 떨어진 곳에선 30베크렐 미만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이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오염수 방류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자,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관 체제 이후
이후 방송 생태계를 포함해서. 네.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방통위 체제를 속히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상인 방통위원하고 이동관 위원장까지 2인만 남았는데요. 네. 그 2인 체제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정당성 논란에 저는 휩싸이게 될 거라고 보고 네. 더군다나 야당 추천위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선임이 안 된 상황에서 네.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은 좀 보류해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관 후보자는 어쨌든 과거에 MB 정부 시절에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하고 청와대 홍보수석 하면서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또 최근에 이동관 후보자가 내정된 뒤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KBS 이사장, 뭐 MBC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네. 잇따른 해임과 이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제2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이동관 이 후보자 체제 하에서 벌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아마 이게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두고두고 향후에 정치적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청문회 그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이동관 후보자가 그걸 추가로 해명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네. 특히 방송장악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인선이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새 방통위원으로 여당에선 이진숙 전 사장을 추천하고 있고 야당에선 김성수 전 의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크게 문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추천을 했던 그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과를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확정이 됐던, 물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면 복권은 됐습니다만 네. 그런 전력 때문에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최민희 후보자보다는 새로 지금 지명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은 아무래도 반발이나 반대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그 공석을 채워서 다 충원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뭐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입니다만은 공영방송에 좀 엄중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그리고 이를테면 가짜 뉴스 대목에서 좀 강력 규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자, 임명 이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관 후보자가 그 뭐 공산당 기관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떤 이념적 딱지마저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언론에 붙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우려스럽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한 번 MB 정부 시절과 같은 그런 어떤 공영방송 내부의 갈등과 여러 가지 파행 사항이 재현이 된다면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나 언론 발전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동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의 편성 경영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전 정부들도 정권만 바뀌면은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을 좀 좌우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보였고 또 그런 어떤 방송 개입이나 인사 개입이나 이런 걸 했던 게 사실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디선간 이걸 끊어야죠. 그래서 이게 왜 정권만 바뀌고 나면 방통위와 공영방송이 신구 정권 간의 주 전장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방송법이나 이런 어떤 현 제도의 취지대로만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늘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방송 장악을 통해서 정권에게, 여당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도 또 이런 어떤 방송 장악을 통해서 정권에게, 여당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게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방통위 사무처 내부에서는 이를테면 반기는 분위기가 흐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 이걸 대통령실도 의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정부 들어서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 여당과 야당 간의 대치가 극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뭐 이 정부 들어서만 심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양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 내지는 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새 능력 있고 꼭 그 자리에 기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후보자가 될 분들이 사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검증과 윤리 검증 부분을 좀 나눠서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능력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보다 많은 공직에 올 수 있도록 청문 제도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이 바로 청문회 무용론에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 다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이렇게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박 전 의원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그 청문회 때 자료를 거의 안 내가지고 인사청문 파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도 또 거의 자료를 안 냈습니다. 파행은 아니었지만 거의 뭐 파행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고 과거에도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몇몇 장관 후보자가 비슷한 양태를 보였어요. 이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서로 간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이게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회 인사검증 권한은 무력화되고 인사검증 기능이 왜 필요하냐 이런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공직 후보자들, 특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잠깐 국회에 나가서 싫은 소리 좀 듣고 잠깐 약간 그 모욕감을 느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리 검증하고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하자는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고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물론 그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비회기가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선 일단 꼼수로 보고 있는데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꼼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라는 건데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청구해 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 절차상으로도 지금 소환 조사를 30일 날 그 이재명 대표한테 통보를 했는데 30일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면 어차피 비회기 중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일종의 이제 명분 축적에 나선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 시에 이 불체포 특권들이 숨지 않겠다. 이게 지난 혁신위원회의 결의였는데 이게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그 요구를 이 불체포 특권 뒤에 비회기 중에 숨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고 또 민주당을 실험대에 올리기 위해서 회기 중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또다시 이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축적에 나선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있는데 뭐 그런 관측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저렇게 회기 단축까지 해나가면서 그래서 명분은 명분대로 잃고 또 실효성도 없는 저런 식의 그 정치적 판단을 왜 하는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실익이 없고 명분 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그 국회 회기와 관련해서 원래 정기국회야 9월 1일 개원해서 100일 동안이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는 우리가 뭐 홀수달, 짝수달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운영을 해오는 게 국회 관례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라올까 봐 회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11개월을 회기를 연속해서 잡아놨었어요. 네. 그러더니 8월 달 들어서는 잠깐 비회기를 만들어 놓고 급기야 8월 16일 8월 임시국회 개원할 때만 해도 당연히 8월 31일까지의 회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민주당 표결로 단독 표결로 또 25일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국회 회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민주당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해왔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무용한 꼼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뭐 요 기간 내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리도 만무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남아 있고요. 이번에 영장에 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현동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틀려요. 네. 두 사건을 또 병합해야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8월 30일 날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랄까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꼼수를 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아무튼 말씀 들어보면 9월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되고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기대겠지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지는 더 강화됐고 총선 승리가 사명이다.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직을 유지하고 총선 지휘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의지가 실현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구속되면 안 됩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직을 계속 유지하고 총선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구속이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2월 달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가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영장이 기각되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근데 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영장을 부결시켰을 때 그게 불러올 정치적 후폭풍을 당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상당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과반이 어쨌든 동의해야 부결이 되는 건데 과연 그 숫자에 이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난번 2월달 체포영장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가표가 부표보다 한 표 많았거든요. 찬성이 149이었고 반대가 138표여서 예, 가결 서로 과반이 안 돼가지고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영장이 기각되는 건데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 영장 실질심사 나가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오히려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리스크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해봐야 되는
모험을 해볼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험을 해볼 만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짧게 여쭤보면. 저는 이게 배임죄잖아요. 그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상해 보면 아마 도박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물론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은 했습니다만 네. 막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무효표를 던져달라는 식으로 호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하려면 가표가 절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과 똑같이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부표를 던져달라는 부탁도 안 할 테니 무효표를 많이 던져달라는 식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고 막상 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면요. 지금 크게 보면 범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한 것이고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네. 백현동은 정진상 실장의 고개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범벅이 된 게 거의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험은 아마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 더 되면 더 듣고 싶은데 다음 또 주제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모험일지, 도전일지, 도박일지 한번 쭉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도 원희룡 장관으로 술렁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관련 발언 좀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일병 구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임하는 이 그 지도부의 어떤 태도가 뭐라 그럴까요? 좀 바뀐 거죠. 굉장히 위기의식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다국적군 꾸려야 된다. 그럼 결국 돌고 돌아 뭐냐면은 총선 출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그때 전당대회 때 주저앉은 그 모습이 지도자로 이렇게 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패착 그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거는 다른 거 다 이렇게 걷고 보면은 총선 출마예요. 바로 여쭤볼게요. 나경원 일병 구하기와 돌고 돌아 총선 출마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결국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현재 당 지도부 또 윤핵관들 지난 전당대회 때 한마디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네. 이 당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보수의 아이콘, 최고의 리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네. 또 이게 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려면 왜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까지 나경원 의원을 압박했을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아쉬워지니까 나경원 의원 정도의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수도권의 총선 후보가 흔치는 않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지도부가 총출동을 해서 네. 사실상 나경원 의원의 공천을 공인한 셈인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도대체 얻은 게 뭘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최재정 수석이 얘기했던 결국에 총선 출마밖에 안 남은 건데 정치적으로 이게 플러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플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입니까? 어제 잠깐 들렀었는데요. 네. 제가 그 사단법인 출범식에 오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근데 어떠한 정치인들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확실히 그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도는 월등히 앞서는구나. 어떤 현역 의원보다 이거를 알 수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본인을 빼고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보여주는 그런 무대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 지도부가 계속 지금 잠재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게 총선 때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잠재우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불안감은 일식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원희룡 장관이 세미나에서 한 여당 총선 승리 발언이었나요?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좀 번질까요, 일이?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장관이 정무직이긴 하지만 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다소는 좀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제 장관직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발언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여당이 좀 지방선거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다가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저 원희룡 장관의 그 강연에서의 그런 발언은 좀 수위를 벗어난 거죠. 최근 양평 논란도 있었고 좀 마음이 급해서 나온 발언일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자제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두 분을 같이 모신 건 뉴스퀴에서 처음인데 끝나갈 때쯤 되니까 흥미로워지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고 기회되면 전국 토론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재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사망자 1명이 발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50분쯤 사망자 1명을 발견했는데요. 불에 탄 채 발견된 사망자는 50대 남성 작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건물 4개 동 정도가 불길에 휩싸이며 큰 불이 일었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현장에 폐기물도 쌓여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큰 불을 잡고 중장비로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업체에서 폐수 저장 탱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밖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로 옮겨 붙고 불길이 더 세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낮 1시 반쯤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오후 2시 50분쯤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큰 불도 잠시 전인 오후 3시 20분 전쯤에 잡혔습니다. 불이 난 시설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불과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정오쯤부터 불이 난 시설과 인접한 서평택 분기점과 바란나들목 사이 서해안선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었는데 지금은 양방향에서 통제가 풀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성 기자. 예,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12살짜리 의붓아들을 1년에 걸쳐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42살 A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으며 숨져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죄만 적용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울부짖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는 지난해 초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아이를 유산했던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동안 벌을 주고 연필로 20여 차례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속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가 148cm,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는데 또래 평균보다도 5cm가 작았고 몸무게는 15kg이나 덜 나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후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로 나섭니다.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공원 근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최윤종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최윤종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와 PC로 범행 도구인 너클부터 성폭행과 살인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질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강간치사가 아닌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과거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5년 훈련을 받다가 총기를 들고 탈영해 2시간여 만에 붙잡힌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2등병이던 최윤종은 B급 관심병사였는데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윤종의 범행 경위를 꼼꼼하게 밝혀 걸맞은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남 진주 본사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LH 본사와 양산사업단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도심 금은방 거리에서 10대들이 유리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거리에선 8달 전에도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가 검거됐는데 상인들은 주변에 있던 파출소가 문을 닫으면서 치안이 불안해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은방 밖을 서성이는가 싶던 남성들이 갑자기 망치를 꺼내 유리문을 깨부수고 들어갑니다. 천으로 된 덮개를 밀어내더니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 담아 달아납니다. 3층에서 이제 뱃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밖에 창문 열고 있었어요. 5번을.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시간, 다름 아닌 10대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10대들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불과 4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도망친 용의자들은 곧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40여 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낮에 3명이 밥 먹으면서 한탕 해갖고 서울 가서
진짜 그래갖고 범행한 거지. 도난당한 귀금속 가운데 일부는 절도범들이 달아나면서 떨어뜨려 피해품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 충장로 4가 금은방 거리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절도 범죄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금은방 거리 바로 옆 건물만 남다시피 한 충장 파출소를 재가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만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24시간 치안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있던 충파마저도 폐쇄를 한다면 저는 너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경우라도 충파를 지속적으로 존치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했으면 하는. 경찰은 긴급 체포한 10대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흐뭇한 소식도 있습니다. 통신업체 직원들이 시골 주택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해 누워 지내는 할머니 환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마침 통신 점검을 마치고 이곳을 지나던 LGU+ 직원 2사람은 LGU+ 직원 2사람, 화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 119로 화재 신고를 한 뒤 불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붙은 집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가 아내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 집안에 누워 지낸다며 도움을 요청을 했고 통신사 직원들 불이 곧 집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 침대째 그대로 들고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집 주변에 있던 수돗물 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이렇게 일부 직접 끄기도 했는데요. 이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서 2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벽과 지붕, 주택 내부는 탔지만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화재 진압 이후에 통신업체 직원들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불을 본 순간에 큰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고 그런 상황이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도움 줬을 거라고 말했다는데요. 미담이니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LGU+ 직원 2분이었습니다.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휴일 무더위에 이어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후 날씨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와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비가 좀 내리면서 더위가 물러나는 듯 했는데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정도 비를 뿌렸던 저기압이 물러나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방과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전남과 경남 지역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우에 이어 태풍도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먼 남해에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가 발생했는데요.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각국의 수치 모델이 이후 발생할 11호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걸로 모의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태풍의 발달과 이동에 따라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SPL 강동석 대표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 방지책 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그룹 계열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SPL 강동석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강 대표가 재발 방지책을 형식적으로만 마련했을 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발방지책 수립 이행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 강 대표가 처음입니다. 실제로 SPL에서는 강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만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2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또 SPL의 안전관리 실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안전장치를 기계에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도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반기별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계들이 이미 안전장치를 갖추어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며 실제와 다르게 평가해온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 대표와 함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장장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SPC그룹의 허영인 대표는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허 대표를 고소했던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불복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있어야 실제로 SPC그룹이 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SPC 허영인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찰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예식장 뷔페 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이곳 뷔페 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에게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500여 명이 식당을 찾은 가운데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도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고 대부분 뷔페에서 초밥이나 육회를 먹고 탈이 났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소는 음식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건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식품 수거 검사 의뢰 및 중상자 대상 검사 진행 중입니다. 예식장 측은 음식 공급업체가 당일에 배송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위생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중독 의심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지급한 식대도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시간대 예식장 뷔페 식당 이용객을 파악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하객들이 전국에서 모인 탓에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여름철 유행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6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2배 넘는 수치로 코로나19 때 잠잠해졌던 독감 유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른바 눈곱 감기로 입원한 환자도 일주일 만에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무더운 여름날 태어난 푸바오,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 뜻처럼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똑 닮은 쌍둥이 동생들까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판다 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가 이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랜드가 최근 중국 측과 귀환 협의를 시작한 건데요. 내년 봄 3월을 전후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푸바오는 왜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판다는 전 세계의 1,800마리 정도뿐인 멸종 취약종으로 보존을 위해 관리가 절실한데요. 이에 따라 협약상 푸바오 같은 새끼 판다는 짝짓기 정년기인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귀환시켜야 합니다.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 역시 내년 7월 전에는 돌아가야 하는 셈이죠. 얼마 전 태어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도 4살이 되면 떠나보내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푸바오 엄마와 아빠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이미 짝을 이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임대 기간을 2031년 3월까지로 정했는데요. 임대 종료 시점에 귀환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해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우리나라에서 여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푸바오를 보내기 가장 아쉬워할 사람, 바로 푸바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 아닐까 싶은데요.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 짝을 만나는 게 푸바오에게 진정한 행복일 거라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7월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 건수는 4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0건에 비해서 118.6%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여행 취소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 다음으로 지난해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신용카드, 학습지, 건강보험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전기 부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 인허가의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이 금융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대규모 공연장과 상업시설, 호텔, 테마파크 등 K콘텐츠 복합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개장 이후 10년 동안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2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전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에 대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올해 2월에 저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 부지에서 사업 운영 시에 필요한 전력이 예정대로 공급하기 어렵다, 공급 불가라는 공문이 왔고요. 한전은 동해안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완공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되는 등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에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변전소나 이쪽에 용량이 포화 상태라 그거를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러는 일정들이 있어서 CJ가 원하는 그 일정에는 딱 맞춰주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비슷한 이유로 근처 킨텍스 제3전시장 신설 사업도 전력 공급 유예 통보를 받은 뒤 한전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곳곳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서 전기가 부족해 개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가 몰린 데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전의 전기 공급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수도권 전력난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전력난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브릭스, 브라질과 러시아, 또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글자를 딴 브릭스. 2009년에 출범을 했고 이듬해 남아공이 가세한 신흥경제 5개국을 말합니다. 브릭스 5개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의 40%와 또 경제,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대안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설립 14년 만에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까지 6개 나라가 브릭스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립을 탈피하려고 하는 러시아가 브릭스의 확장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金砖国家要做发展振兴道路上的同行者，反对脱钩断链、经济胁迫。 Хотел бы поздравить новых наших членов, которые в полноформатном масштаб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 хочу заверить всех коллег, что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то дело,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с вами начали по расширению влияния. 푸틴 대통령이었는데 새 회원국들 내년 1월부터 브릭스 자격이 생기는데요. 몸집을 불리고 있는 브릭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합류로 브릭스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커지고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고, 중동 반미 세력의 선봉에 선 이란의 합류는 브릭스를 미국의 대항마로 삼기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에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였던 탈달러화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데요. 남아공 당국자들은 브릭스 공동성명에 회원국 상호결제, 자국통화 사용 조항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صورت قاطع از تلاش‌های موفق بریکس در راستای دلارزدایی از روابط اقتصادی میان اعضا و همچنین استفاده از ارزهای ملی و تقویت سازوکارهای بریکس برای پرداخت و تسویه مالی حمایت می‌کند. 브릭스 메커니즘이란 표현도 있었는데 14년 만에 회원국이 11개 나라, 2배 이상 늘어난 브릭스. 전 세계 인구의 46%와 또 GDP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 확장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We have consensus on the first phase of this expansion process, and other phases will follow. 의장국인 남아공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시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40개 나라가 가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외연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시진핑의 야심대로 브릭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G7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유통업계가 비상입니다. 추석 앞두고 소비가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방사선 검사 강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물을 미리 구매해두려는 반짝 특수도 있었습니다. 경제부 양희력 기자와 함께 유통업계 염려와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 어시장 내부에서도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가 나는 그 말이 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아무튼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들 밤잠을 설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밥줄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 걱정이 많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류를 앞두고도 제가 직접 현장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은 상인들은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 손님들은 과연 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냐고 또 걱정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걱정들이 컸는데요. 어제 방류가 시작되면서 어민과 상인들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더욱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전례에 비춰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어시장 상인과 어민의 말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3분의 1도 없대요.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정부입니다. 정부고 또 우리 어민 역시도 지금 조업을 해도 이 고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로 난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손님도 없고 수요가 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냉장 보관하는 선어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냉장 고등어의 어제 소매 가격인데 한 마리에 2,768원, 하루 전보다 12.1%가 떨어졌습니다. 냉장 갈치는 한 마리에 6,186원으로 전일 대비 8.8% 떨어졌고요. 반면에 냉동,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조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보다 35.5% 껑충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선물용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오래 보관이 가능한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에도 0.5%가 올랐습니다. 그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와 직접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고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 주 어획 시기가 아니고 할인 가격 정책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냉동조기 지금 방금 화면 속에 냉동조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쟁여놓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맞습니다. 그런 게 반영된 결과일까요? 자, 오염수가 방류된 어제 한쪽에선 또 갑자기 수산물을 찾는 발걸음이 분주했다면서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대형마트 한번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수산물 코너도 한번 들려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발걸음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마트라든가 수산시장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수산물 매출을 같은 목요일이었던 지난해 8월 25일과 한 대형마트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물보다는 보관이 쉬운 건 해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말린 해산물 품목 판매가 급증해서 지난해보다 무려 40%가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멸치가 150% 껑충 뛰었고 미역이 180% 껑충 뛰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고등어 등 생선 종류는 판매량이 지난해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형마트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일부 수산시장에서는 생선이나 젓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손님들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겠다면서 생선회나 해산물을 찾기도 한 건데요. 바다가 오염이 되기 전에 수산물을 미리 확보해서 놓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때 아닌 반짝 특수를 누린 셈인데 오염수 방류 이후에 소비 절벽이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슬픈 특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걱정이 커질수록 그만큼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유통업계들도 좀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검사를 전반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수산물을 분쇄해서 장비에 넣은 다음에 세슘이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1만 초,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난 6월부터는 주요 수산물의 최대 50%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산지에서 직원이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또 물류센터에서도 매일 새벽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자체 검사를 하게 해서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 판매하기로 한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일부 백화점은 점포별로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갖춰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식품연구소의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양 기자가 말한 스푼 특수, 뉴스 끝나고도 머릿속을 맴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한 달 뒤면 추석입니다. 수산물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유통업계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주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들은 추석 대목을 맞아가지고 네. 예약 판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여서 유통업계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런데 기대만큼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자칫 수산물 선물 세트를 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불안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물 선물 세트는 방류 전에 이미 비축해둔 물량으로 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일부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로 쓰이는 굴비나 갈치, 옥돔 등을 내년 설 선물 물량까지 비축분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뭐 천일염 대란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비슷한 우려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수산물 미리 사놨다가 비싸게 되파는 일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밝혔습니다.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고요. 수산물을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밝힌 건데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주 2회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정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서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농산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과일값, 특히나 사과값이 금값이 됐더라고요. 역시나 여름 수해 피해가 반영된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네. 이때 생긴 피해로 농작물 재배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봤더니 7만 헥타르, 그러니까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여의도 면적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23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는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거죠. 연구기관에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9%가 떨어지고 배는 지난해보다 22%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홍로 사과는 10kg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 올랐고 제수용으로 쓰이는 원황배가 있습니다. 이건 15kg이 한 상자에 5만 5천 원을 넘어서 1년 전보다 10,000원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예, 곧 또 추석 대목인데 또 과일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가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수급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약 재배 농가 등을 상대로 사과나 배 등을 저장 시설로 보내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에 시장으로 최대한 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올라서 선물하기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사과만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 구성하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내려간 샤인머스켓 같은 과일을 혼합해서 선물 세트를 구성하는 그런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게 된 건데요. 고물가 현실에 앞서 말씀드린 농가와 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상한선을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가격이 껑충 뛴 현실을 생각하면 선물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일 쪽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유통업계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선물 세트 가격이 보통 10만 원 선이거나 그 아래에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번 상한선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최근 단가가 내려간 한우 등 육류 쪽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수산물 선물 수요까지 줄게 되면 한우 쪽으로 수요가 몰릴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상한선을 올린 것이 물가 인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유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양희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이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 악성 민원이 무해 혐의로 결론난 데 대해 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현직 경찰과 검찰 사무관이었다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하나, 소위 연필 사건 학부모 민원의 실상을 밝혀라.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교사 집회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 우회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자면서 재량휴업일 허용은 물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전북 역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에선 공교육이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단체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9월 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추모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8만 명에 육박하는데 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모 집회 이후 처분을 놓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어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소식을 대외용 관영 매체를 통해 2시간여 만에 전했던 북한이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는 오늘까지 발사 실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에 이어 이번에도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어제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엔 실패했지만 오는 10월 예고한 3차 발사에선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모든 게 잘 진행되다가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려 할 때 비행 종단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해 폭발한 것 같다며 매우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안보 위기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어제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와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북한이 비록 위성 발사를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한 위성 발사를 강행한 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원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같은 후속 대응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도발 행위이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북한 도발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유엔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와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협력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엽니다. 유엔 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4시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확산과 북한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함께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측 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군사위성 발사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는데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머그샷 촬영은 처음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표정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한껏 치켜뜬 두 눈에 굳게 담은 입. 분노가 서린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봅니다.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인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미국 대통령이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is is a historic moment in American history. It's the first time that a booking photo has been released of a former president, and Donald Trump is the first former president to be criminally charg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투표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돼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체포 절차에 따른 신체 검사에서 다른 범죄자들처럼 수감자 번호가 부여됐고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 색깔도 기록됐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600여만 원을 내고 20여 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과거 3번의 기소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인정받아 수감 절차와 머그샷 촬영은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수모를 겪고 구치소를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as taken place here is a travesty of justice.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미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다크호스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철저히 계산된 듯한 표정의 머그샷까지 공개되면서 오히려 공화당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Sully.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Sully, I got an A320 diving for the ribbon.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I need a count, passengers and crew. Is anyone still here? 설리로 불리던 US 에어웨이즈 기장 체슬리 슐렌버거는 1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미국 샬럿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세 대가 충돌했고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추면서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행 고도가 낮아 회항이나 인근 공항 착륙도 불가능한 상황.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I think he said he was going to the Hudson.
균형이 틀어져 한쪽 날개가 물에 잠기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설리는 허드슨강으로 향했다. 강물이 충격을 흡수하고 주변 선박들이 빠르게 구조해줄 것이란 판단이었다. I just saw the big splash when the plane just bounced over the water, like they landed it on the water. 셋대 충돌에서 비상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8초. 영하 7도의 혹한 속에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로 대피했고 비상 착수 24분 만에 탑승객은 전원 구조됐다. If you have any question in your mind whether miracles occur, then you just need to look at what happened yesterday. The passengers' minds, we were dead yesterday. YTN이 단독 보도한 대한테니스협회장의 전횡과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YTN 보도 이후 대한테니스협회에 해명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 의심스럽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며 자체 감사를 시행할지 경찰 수사로 확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의균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취임 이후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협회 수익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인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기는 등 전횡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쾌청한 하늘이 참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다만 날이 다시 더워졌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1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는 2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31도, 광주와 부산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휴일에는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며 막바지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